자, 제10장의 선적 서류 부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선적 서류가 우리가 기존에는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강하게 보셨죠. 심도 있게 보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UCP 600상에 나와 있는 각 서류별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각 서류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절에 운송 서류 나와 있습니다. 이 운송 서류가요, 우리가 선화증권 이런 식으로 꼭 운송에 따라서만 발행되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품을 선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운송 서류도 나오고, 아니면 상업 송장 혹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 서류의 구성. 운송을 의뢰하게 되면 운송 서류가 발행이 된다. 보통 각 서류마다 복통수로 구성된다. 한 통만 발행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2번에 대개의 경우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그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통수가 명시가 된다. 3번에 계약서 또는 신용장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세 통이 한 조가 되는 선화증권을 제외하고는 통상 각 두 통이 정본으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이 원본하고 사본을 구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류가 발행되어 있는 거를 컴퓨터로, 프린터로 복사한다든지 혹은 스캔한다라든지, 그걸 여기서 카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본은 여기 오리지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리지널.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본에는요, 여기 위에 이렇게 카피 이렇게 써놓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따로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카피. 자, 다음에 2번 운송 서류의 구분입니다. 기본 서류와 기타 서류. 기본 서류에는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 선화증권, 그리고 보험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약 조건이 FOB인가 혹은 CIF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CIF 조건에서는 기본 서류로 운송 서류와 보험 서류, 상업송장으로 구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지금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CIF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니까 보험 서류까지 같이 기본 서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 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타 서류예요. 포장 명세서. 이 선적을 의뢰한 물품의 포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포장 명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장이 몇 개다, 예를 들면은 100박스다 혹은 20팔레트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양식이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업송장 양식이 있죠.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신 상업송장은 물품의 금액 위주로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패킹리스트는 이렇게 포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사송장. 각국의 영사가 발행해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영사가 발행해주는 송장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의 세관송장, 세관에 제출할 용도로 발행하는 송장이에요. 보통 커머셜 인보이스를 이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4번의 검사증명서, 5번의 중량증명서, 품질증명서, 이런 것들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기타 서류는 모든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송장, 그 다음에 선화증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됩니다. 2번, 운송서류의 작성자에 따른 구분. 수출상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 상업송장도 그렇고요. 우리 오랜만에 등장했죠? 환어음이 나왔네요. 포장명세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즉 수출자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 없는 서류들을 얘기해요. 선화증권, 얘는 선박회사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죠. 보험증권, 보험회사에서. 원산지 증명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FTA 협정에 따라서. 요거는 세모 쳐두시고, 그 다음에 세관송장, 세관에서, 그 다음에 영사송장, 검사증명서, 용적 중량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의 운송서류의 종류입니다. 1번, 운송서류의 발행. 운송 방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을 통한 화물 운송이다. 그래서 천하증권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종류에는요, 1번과 2번, 해상선화증권, 그 다음에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거기에다가 용선계약부 천하증권, 얘들은 다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할 때 사용되는 서류들인 거죠. 4번의 복합운송서류는 2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 5번의 항공운송서류는 비행기. 6번의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7번의 우편수령증하고 8번의 특사수령증. 이런 것들. 그래서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성업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의 운송 형태별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 요 내용들은 우리 UCP 600에서 서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해라. 뭐 풀세트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면은 이 신용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전통, 그 다음에 운임 후불,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오션, 온보드 BL,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다 맞춰줘야 되지만 여기에 선화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순간 UCP 600에 나와 있는 선화증권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것만 좀 보실 겁니다. 자, 1번에 Marine Bill of Lading, 해상선화증권의 수리 요건. 신용장이 해상 또는 해양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1번, 운송인의 명의와 운송인, 선장,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운송서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명이 있어야 된다. 2번에 물품이 본선 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운송 서류, 온보드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은 쉽드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자, 다음에 3번에 선적항과 수탁지 또는 양육항과 최종 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선적항, 양육항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이라는 표시를 딱 썼는데 신용장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를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4번에 단일의 원본이나 여러 통의 원본이 발행된 전통의 운송서류. 5번 운송에 관한 배면 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운송서류. 헤이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음에 6번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이라는 어떠한 명시도 없는 운송서류. 왜 그러냐면 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자가 선주한테 배 빌린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선주가 운항 중간에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확보의 곤란성 때문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라는 명시가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 7번에 기타 신용장에 있는 규정을 충족한 운송서류. 이런 운송서류를 발행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시를 해야지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이제 보시면은 복합운송서류가 나와 있고, 요 복합운송서류에 대한 내용하고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합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뭐 트럭, 철도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에는 선적에 대한 개념만 들어갔는데 얘는 운송수단이 다양해서 이 각 운송수단별로 선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양한 용어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가볼게요.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운송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물론 운송인이 복합운송인으로 명칭이 바뀌겠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의 수리 요건. 이게 또 특이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AWB가. 그래서 요거까지만 볼 거예요. 항공회사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단순한 탁송 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뿐 아니라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김형식 수치식으로만 발행이 된다. 이미 배우셨던 거고.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의 수화인란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Consigned to the 땡땡 bank 또는 Clean Airway Bill consigned to 땡땡 bank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consign이는 수하인이죠. 누구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땡땡 뱅크한테 혹은 땡땡땡 수입자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3번의 수리요건 가보겠습니다. 1번,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증한 운송서류. 운송인의 이름 들어가야 되고 각 담당자별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2번에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을 명시한 운송서류. 배는 선적 기준이었고요. 항공은 인수 기준이에요. 3번에 실제 발송일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별도로 명시한 운송서류. 자, 그 다음에 5번에 탁송인, 송화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으로 구성된 운송서류. 즉 원본 전통을 요구한다 하더라도요.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서류 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동일하고 그래서 한번 쭉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뭐 4번에 도로철도 내수로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아요. 뭐 이름 들어가야 되고 서명 들어가야 되고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의 보험 서류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셨고, 자, 1번에 보험 서류의 제시. 무역 조건이 CIF, CIP. CIF에서는 ICC 뭐였어요? ICC C. CIP는 ICC A. 매도인이 보험에 부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서류는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신용장의 기본 서류가 된다. 보험 서류의 종류와 담보 위험은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신용장에 명시가 된다는 거죠. 신용장에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1번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두 통이 필요하대요. Endorsed in blank 백지식 배서 for 100% of invoice value 인보이스 금액의 110%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선화증권에 대한 조건, 뭐 풀세트 요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건들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갖는 문장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양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해석을 해보면. 나머지는 넘어가고 다음에 2번에 보험 서류의 종류 한번 볼게요. 1번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입니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보험계약 증명 서류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한다.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서류였고, 이번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6개월이나 1년, 우리가 무역 계약을 하게 됐을 때에는 단발성 거래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시험 삼아 주문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험 가입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에 포괄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 가입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의 증거로 발행받는 보험 서류이다. 보험 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 서류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험 증권하고 보험 증명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번 예전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보험 증권은 건별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적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고, 보험 증명서는 언급됐던 것처럼 장기 계약이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서 보면 이게 수입자 입장에서는요, 매월 물품을 100개씩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면 물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선적 시점 가가지고 100개를 할 건지 80개를 할 건지 혹은 110개를 할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에 가입할 때도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가입을 해요. 대신에 요거를 확정을 안 시켜놓는 거예요. 선적할 때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증명서도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증빙은 되지만 보험 증권처럼 정확하게 내용들이 싹 들어가가지고 체결된 거는 아니죠. 나중에 확정이 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증권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신용장에서 보험 증권, 즉 인슈어런스 폴러시를 요구했다? 무조건 인슈어런스 폴러시만 줘야 돼요. 근데 보험 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러면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나 아니면 인슈어런스 폴러시, 보험 증권 중에 아무거나 제시해도 돼요. 3번에 인슈어런스 커버너트, 우리 보험 승인서라든지 아니면 이거 명칭이 보험 부보각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보각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중개업자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할 경우 보험 중개업자가 발급해주는 보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보험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이 없는 보험 중개인이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종류의 보험 서류는 수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이렇게 있고 보험자가 여기 있어요. 둘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보험 증명서나 아니면 보험 증권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둘이 연락을 하기 힘든 경우 중간에 브로커가 중개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중개인한테 보험을 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고 이 중개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게 커버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험 중개인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계약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커버노트로는 실제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승낙서는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3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 서류. 보험 서류의 종류. 유효한 보험 서류에는 보험 증권과 보험 증명서가 있는데 이는 각기 문면상 반드시 보험회사, 보험업자,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발행자도 정해져 있고요. 얘도 운송 서류하고 마찬가지로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험 서류의 통수, 일반적으로 2통의 원본으로 발행이 되는데 한 통으로 보험 채무가 이행이 되면 나머지 것은 무효가 된다. 3번 보험 서류의 발급일자.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물품을 본선 적재, 발송, 수탁한 선정일자보다 늦은 일자의 보험 서류는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선 적재된 다음에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요걸로 보면은. 그래서 해당 보험서류는 은행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배에 이렇게 물품이 적재가 됐어요. 이게 뭐 1월 5일이다. 근데 1월 6일 날 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1월 5일 날부터 1월 6일 사이에 요때 손상이 발생을 했으면은 보험금을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월 6일 날 보험에 가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 서류에 이 계약은 적재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발생했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에 4번에 보면 부보 금액 있죠. 유효한 보험 서류는 부보 금액을 뭐 기준이에요? 상업송장 CIF, CIP 금액의 110%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 괜찮아요. 서류상으로 CIF나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환호음의 청구 금액과 송장 금액 가운데 보다 큰 금액의 110%를 최저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보험증권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전에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제3절의 상업송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커머셜 인보이스의 이해, 상업송장의 의, 상품의 출하 안내서, 가격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명칭,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가 된다. 환호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서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 구비 서류로 취급이 된다. 뭐 신용장 거래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상업송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서류가 한국 세관에 들어가거든요. 세관은 이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이 통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한테 우리가 이 상업송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수입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물론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상업송장의 용도, 상품의 적요서,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매매계약서, 대금청구서,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번에 인보이스의 종류에는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1번에 쉬핑 인보이스는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면 이 선적 내용에 대해서 증빙해주는 서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업송장의 종류를 보시는 거고, 실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서류이다. 그러면 이 쉬핑 인보이스가 인보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보이스가 될 겁니다. 1번에 엑스포트 인보이스, 수출 송장, 2번에 컨사이먼트 인보이스, 위탁 판매 송장, 3번에 인덴트 인보이스, 위탁 매입 송장,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쉬핑 인보이스의 그냥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상대방에게, 즉 매수인에게 내가 이 물건을 몇 개를 실었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단가는 얼마고 총금액은 얼마이니까 물품 받아보고 수량상의 문제, 품질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2번에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송장 혹은 가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 명칭에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글 텍스트가 보면 견적송장, 그 다음에 가송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발행을 하느냐? 이 인보이스 내용에 따라서 이 물품이
수입 국가 기준으로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물품명에 대한 내용들을 쫙 보고서 그 다음에 수량도 쭉 보고서 국가기관에서 수입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건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 수입하는 단계에서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물품을 수입을 못하니까 미리 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서 물품에 대한 가격들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게 이 가격 맞지? 라고 상대방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품이 과연 수입 국가에서 수입이 될 수가 있느냐? 혹은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서류라든지 요건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발행해주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커머셜 인보이스, 쉬핑 인보이스에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근데 뭐 수량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수입상이 수입 허가나 외환 배정 등을 받기 위하여 요청하면 수출상은 장차 수출할 물품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일종의 프리 오퍼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 가격 등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은 하더라도 그냥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내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Official Invoice, 공용송장, 세관송장입니다. 수입지 세관이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할 목적. 2번, 덤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3번, 쿼터 품목의 통상 기준량 계산 목적. 4번에 수입 통과의 목적. 이런 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공식 서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세관송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하지는 않고요. 그냥 수출자가 본인의 회사 양식에 따라서 발행하는 인보이스, 쉬핑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돼요. 다음에 2번에 Consular Invoice, 영사송장입니다. 수입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데에 따른 외화 도피나 낮게 책정하는 데에 따른 관세 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타이틀 자체, 기본 개념 자체는 이런데 이 수입국 영사가 영사송장을 발행을 해주면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사의 수수료 증대를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3번에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이요. 당사자에 관한 사항, 송화인이나 수화인, 통지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2번에 일자에 관한 사항들, 선적 예정일, 송장 작성일, 신용장 발행일 그 다음에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들, 신용장 번호 지명은요, 선적지, 도착지, 어음 지급지, 그 다음에 상품에 관한 사항, 하인,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상업송장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처음에 신용장 수익자 본인이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UCP 600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상업송장에 대한 발행 기준이 UCP 600에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기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2번에 수익자가 환원을 발행할 때 발행 금액의 기준으로 송장 금액의 전액을 명기해야 하므로 상업송장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예외예요. 예외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미리 준 거예요. 선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상업송장에는 금액이 100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따로 송금 방식으로 20원을 줬어요. 그러면 신용장은 80원만 발행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상업송장 금액보다 이 신용장상의 금액이 더 적을 수가 있겠죠.
3번에 상업송장상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상의 상품 명세와 문면상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일부가 먼저 갔으면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5번에 신용장에서 여러 통의 상업송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본 한 매, 나머지는 4번으로 충당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상업송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물품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원본 한 통만 제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은 어땠어요? 권리증권이니까 반드시 원본의 전통을 요구를 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보셨어요. 하나는 운송 서류, 그리고 보험 서류, 그리고 상업송장,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보셨죠. 이게 UCP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UCP 600에서는요 지금 언급했던 운송, 보험, 상업, 이렇게 세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서명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해당 운송 서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조건을 명시해 줬으니까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을 제시해라 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시된 대로 받겠다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신용장에다가 서류를 써주고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이 패킹 리스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해두세요. 이렇게 세 가지 서류하고 나머지 서류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의 샘플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위에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부터 보면은 12번에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화인도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13번에 Description of Goods, 물품의 명세, hat, 모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uantity, Unit, 수량은 몇 개고, 총 합치면은 5,760개고, 그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돼요? 뭐 기준으로? FOB 코리아 기준으로 각각 3.3 혹은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한 게 어마운트, 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은 얼마이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수량하고 단가하고 곱해가지고 합친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쭉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에 견적송장 한번 볼게요. 약간 견적송장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업송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타이틀에만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넘버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립션, 그리고 수량, 가격, 요걸 보고서는 이제 수입자하고 수출자가 우리가 계약 체결된 대로 잘 서로 이해를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오리진, 원산지가 어디고, 패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고, 대금 결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이걸 보고서 내가 외환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물품 금액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걸로 정해진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4절에 기타 서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타 서류에는요 1번에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1번에 원산지 증명서의 의의와 목적. 타이틀 자체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서류인지. 원산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수출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한 어음의 부대 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덤핑 방지 등 수입 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우리 덤핑 방지 관세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에서 기본 가격, 즉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이제 수출자 본인의 마진을 추가해서 물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100원짜리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이 한국 시장을 먹으려고 30원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이 물품하고 똑같은 물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있겠죠.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해상 운임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니까 그거를 제한 뭐 95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30원짜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법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세금을 60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90원이 되겠죠.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활용이 되고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수출자한테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온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GSP 일반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있죠. 가트의 규정에 따라 선진국이 저개발국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일반 특혜관세 제도로 하는데 GSP 혜택을 받고자 하면 수입 통관 시 물품이 GSP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 증명 방법은 해당 양식을 사용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그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3번의 GSTPCO, 이 CO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의 줄임말이에요. 개도국 간의 실효성이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국제무역체계인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정에 서명한 48개국의 개도국 간의 1,500개 이상 되는 품목의 수출입 거래 시 필요한 서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2번에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입니다. 포장석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 제품의 명세로 선적 화물의 포장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하인, 포장의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3번의 Beneficiaries Certificate, 수익자 증명서.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수출업자가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하며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4번의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증명서예요. 수출품의 품질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다. 검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한 수출검사인이나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증을 첨부하도록 요구된다. 이걸 단순히 수출자, 수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받자라는 거죠.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5번에 Certificate of Weight Measurement, 중량, 용적 증명서. 상업 송장상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 서류로 수출 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화 장소에서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면 등록 검량업자에 의해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여지면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6번에 Certificate of Health와 Certificate of Quarantine, 위생증명서, 그리고 검역증, 식료품, 약품류, 육류, 화장품 등을 수출할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식료품, 약품류, 육류 등 동물의 부산물에는 무해함을 입증하는 위생증명서를 세관송장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먹거나 아니면 몸에 닿거나 하는 것들은 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증빙해주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예를 들면은 그 여행했던 국가가 뭐 그런 육류 가공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려고 해서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왔다가 한국 세관에서 막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 뭐 소시지나 이런 것들 있죠. 구매하실 때에는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갖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 개인 목적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자, 7번에 Certificate of Quality, 품질 증명서.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자연의 소산물의 경우 같은 종류라도 규격이나 무게, 그 품질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급을 매겨 A, B, C 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거를 제3의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8번에 Certificate of Analysis, 성분 증명서입니다.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의 순도냐. 우리 뭐 광산물 같은 거 이런 보석류나 이런 것들도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서류이고. 9번의 비자 서류는 쿼터 품목의 하나여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로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서이다. 즉 자신이 보유한 혹은 양수받아 확보한 쿼터 범위 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므로 쿼터가 있음을 확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보면은 우리 원산지 증명서에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 혹은 관세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샘플인 거고,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은 쉬핑 마크 7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number and kind of package, 그 다음에 description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 송장에 들어가는 종류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품에 대한 일치성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3번 같은 경우에 particulars of transport, 어떻게 운송되는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인도죠. 인도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딜 들러요. 뭐 예를 들면 필리핀에 들러가지고 거기 필리핀에서 물품에 대한 가공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한국산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증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우측 제일 상단에 보면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가 어디래요?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서울 이렇게 써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이거는 무조건 한국산이 맞다라는 증빙 서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를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에서 발행해 준다라고 해서 이게 그 실질까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간주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원재료의 정보, 그 다음에 어디서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가공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신청을 하면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챙기셔야겠죠. 특히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수입국가의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산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그렇게 되면 세관에서도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9번에
진짜 한국산이 맞는 거를 증빙해라 라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증빙하지 못하면 수입자가 본인이 받은 FTA 혜택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입자하고 수출자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넘어가시고 포장 명세서는 뭐 상업 송장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검사 증명서 이렇게 양식이 뭐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샘플로 갖고 온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수익자 증명서, 그다음에 뭐 분석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0장의 X파일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업송장은 수입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수입자는 이 상업송장을 받게 되는 당사자입니다. 상업송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수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화물 운송장은 권리증권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리증권성을 선화증권에서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했을 때 권리증권성이 없는 거죠? 김형식으로 발행했을 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인커텀즈 조건이 CIF나 CIP의 경우라면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서류는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신용장의 기본 서류가 된다. 인컨텀즈 조건이 CIF, CIP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보험에 부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신용장상에서 이 보험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음에 신용장에서 보험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증명서를 제시해도 무방하다. 보험 증권 요구하면 보험 증권만, 보험 증명서 요구하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관계없었고요. 수입상이 수입하거나 외환 배정 등을 받기 위하여 요청하면 수출상은 장차 수출할 물품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을 세관송장이라고 한다. 세관송장은 세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서류인 거고,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이 이 세관송장의 역할까지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견적송장, 우리 프로포마 인보이스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수출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한 어음의 부대 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 관리 및 덤핑 방지 등 수입 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류를 포장 명세서라 한다. 뭐였어요? 원산지 증명서, 영문으로는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eneficiaries Certificate, 수익자 증명서의 발행자는 수입자이다. 이게 수익자.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애매하게 헷갈리게 들어가니까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은 잘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수익자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베네피셜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냥 수익자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수입자인지 수익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 베네피셜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누구를 얘기했었어요? 수출자를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둘이. 자, 그래서 이 Beneficiaries Certificate의 발행자는 수출자가 됩니다.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수출업자가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뭔가를 이제 계약서에다가 변수를 막 집어넣어 놓겠죠. 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넣어 놓고 나중에 수출자가 내가 물건 선적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계약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는지 그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받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냥 믿고 신뢰하고 물품을 선적하라고 했어요. 근데 물건이 도착해서 봤더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령을 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입자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증명서를 요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장의 내용까지 전부 다 쭉, 10장 내용 쭉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11장 내용 보도록 할게요.